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발제자당 2가지 혹은 3가지씩 취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부터 발제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발표 작게 드리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다른 발제자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나는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우선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물가 패턴이 선거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있을 때 직면한 경제 문제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겁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올해가 물가 문제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들이 당연히 인플레이션 억제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전에 70년대도 그랬습니다. 70년대도 1차 오일 쇼크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오페크 국가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76년을 겨냥해서 76년에는 유가를 안 올려가지고 물가가 많이 안정되도록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7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뭐가 이슈가 되느냐면 물가를 안정시키자가 이슈가 안 되고, 왜냐하면 물가가 이미 안정됐으니까 어떻게 경기 부양할 것인가. 그 당시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해라, 경기 부양을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페크가 전략적으로 노리고 들어갔던 그런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번에도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올해 미국 물가가 굉장히 높으면 대통령 후보들이 다들 이제 물가 안정시키겠다고 그러겠죠. 경기 침체 감소하겠다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물가를 이제 오페크가 협조해가지고 물가를 좀 안정시켜 놓은 상황이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다들 또 경기 부양한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70년대와 비슷하게 지금도 물가가 좀 선거 사이클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현안에 이 대통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 사이클들이 유사하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예. 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 제조업이 부진하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사안이죠. 근데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소위 칩스 액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런 법들을 통해서 자국 내의 산업을 이제 다시 일으켜 보겠다, 특히 제조업을 다시 살려보겠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미국 제조업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제조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제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첨단 산업일수록 산업 연관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령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이 가령 자동차를 10% 정도 더 생산을 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게 여러 산업에 좋은 효과를 얼마나 미치는지 하고, 반도체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반도체는 전통적 자동차에 비해서 산업 연관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네.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처럼 산업 연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전통 제조업이 아니고 전부 다 첨단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부양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제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책이 제조업을 움직일 수는 없는 것 같고, 미국은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가령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을 키운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결국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 회복을 위한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원장님, 네. 미국, 중국 등의 폐쇄적인 무역 정책이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현상인 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의 영향이다라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면 이 패러다임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경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들도 또 변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경향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에서도 사실 국제통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뭐 자유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건데, 사실 그 지정학적 영향과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정학적 갈등 이런 게 결국은 경제 안보라든가 그 디리스킹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결국 그 산업정책하고 통상정책이 같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그 좀 전에 그 미국 제조업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 그래서 첨단 기술 위주로 사실은 미중 간에 그 경쟁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그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타겟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않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첨단 반도체 위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했지만, 요즘은 사실은 그 레거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좀 그 첨단이 아닌 그런 그 반도체들에 대해서도 대중 그 견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나 뭐 AI나 이런 그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뭐 일본 철강이 그 미국 철강 그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산업정책이라는 거의 근간이 결국은 미국 내에다가 제조업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그 첨단 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 어떤 그 리가시 산업에 대한 그런 기존에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분간 좀 갈 거고, 이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사실 이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게 되면 사실은 그 화석 연료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무역확장법 232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으로 그 자본이 많이 몰리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제조업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많은 그 기관들이 그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거, 또 주식시장도 훨씬 더 나아지는 상황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감안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다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이 국제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이제 미중 관계가 아까 발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WTO에 미국이 중국을 가입시킬 때만 해도 그렇게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안 봤으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오히려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이제 경쟁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그거를 단절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의 패러다임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화해서 동맹과 가치에 기반한 경제통상 협력 중심으로 바뀐다. 이런 이제 발제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부작용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일단 그 기업들 입장에서 좀 비즈니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동맹이라든가 가치에 기반해서 이제 이런 그 바뀐다면 네. 결국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급망이 파편화되는 분절화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 시장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자원을 충분히 다 활용하지 못하고 일부 쪽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규제라든가 그런 제한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그 기업 활동에 좀 제한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될 거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각자 원래 자국의 정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협력 요청을 하거나 뭐 지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 해외에 있는 외국 기업, 외국의 정보를 직접 상대해야 되는 네. 그런 글로벌 대관 업무가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 협력 차원에서도 그 유사 입장국가 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WTO 거의 뭐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그나마 작동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섹토럴 어떤 그 분야라든가 그 이슈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이슈 중심,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야에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원하는 국가들끼리 일단 모여서 하고 만약에 그걸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길 원하면 그것도 오픈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그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like-minded country,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끼리 협력이 더 강화될 거고 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별로 협력이 강화될 거다. 그리고 이전처럼 제너럴한 협력은 이제는 조금 어려워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제는 포괄적인 그런 협상을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분야별로 따로따로 관심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편을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만약에 좀 더 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우리 김용 박사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들어온 질문 중에 제가 우선 두 가지만 픽업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IRA 같은 기존 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업들이 IRA에서 제공할 세제 혜택을 기대하면서 미국의 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가 만약에 바뀐다면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공약이 극단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설 투자를 이미 한 기업도 있는 상황에서 되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좀 그 어떻게 대처할지 그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의 그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IRA를 폐지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걸 폐지하는데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서브시디를 없앤다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한 폐지는 좀 힘들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에 대한 이제 그 적대심이 되게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준다면 당연히 대체제로는 이제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데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기존의 그런 사업 그 이제 판매량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종류의 차들 특히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제 판매량을 늘리면서 언젠가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이제 시기를 대비해서 이제
투자는 유지하되 그런 이제 리스크를 해칭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IRA를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는 않은 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군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 무역 정책이 세계 여러 지역의 불안과 맞물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분야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어떤 분야가 수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는 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가장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정책을 봤을 때 어떤 나라한테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한테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이제 철강 쪽이나 제약에 대한 이제 수입품의 의존도를 완전히 낮추겠다라고 공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인 이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를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IRA의 효과를 이제 혜택을 보겠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제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이제 공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전기차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기대할 시장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국 대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물리거나 하는 그 국가 그리고 그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그런 산업 쪽에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철 원장님. 정철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FTA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로서 직접 이 협상에도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FTA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때까지 새로운 많은 먹거리를 찾아왔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럼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TA 전성 시대는 지났다. 네. 그렇지만 뭐 FTA가 그렇다고 아예 무용지물이 됐느냐? 그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실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경제 전반의 어떤 체질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네. 우리가 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제반 제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 해외 또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EU FTA라든가 우리가 다양한 FTA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고 네. 또 지금 같은 그 진영학적 갈등이라든가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뭐 활개를 치는 이런 시대에 이런 FTA를 통한 그런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의 이점으로 활용을 하면서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여러 발표자님들도 말씀하시고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AI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아마 네. 세상이 많이 바뀌는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D를 좀 더 많이 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R&D에서도 그 해외 그 주요 국가의 그 협력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그게 아마 미래의 먹거리이자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첨단 산업 쪽에 그 관심을 두고, 특히 AI가 그냥 AI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존에는 그 제조업 위주로만 했는데, 네. 뭐 최근 뭐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제조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디지털 서비스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을 요약하면 지리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산업적인 확대 그리고 기술적인 확대 쪽에 관심을 가지면 새로운 먹거리들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포럼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글로벌 거시경제적 변화를 전망해보고, 특히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 우리 한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통상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럼에 올 때마다 꼭 진행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목적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석한 보람이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시는 기업 관계자, 투자자, 그리고 소비자 모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미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 더벨 경영전략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